금리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물어봐야 되는데, 첫 번째 얼마나 높이까지 올릴 거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얼마나 빨리 올릴 거냐. 네. 그러니까 아니 우리은행 같은 데가 그걸 못 살 정도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 글로벌에서 우리은행 부도 났다. 어쨌든 지금 이런 사건들이 터졌잖아요. 그렇구나. 그 얘기인 즉슨 기본적으로 금융시장에 뭔가 균열이 오고 있고, 미국과 한국이 둘 다 보면은 올라가려고 계속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중간 선거를 계기로 상승의 계기가 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중간 선거는 굉장히 증시에게 우호적인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뭐 1950년도 이후에 중간 선거가 치러진 해에 S&P 500 지수는 11월부터 그 다음에 4월까지 하락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만 정도의 차이만 있었죠. 그래서 그렇고, 그런 통계를 떠나서 지금 시장이 약간 어떤 거냐면 인플레이션 약세장이잖아요. 인플레이션 약세장은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긴축이 나타나서 어려워진 거니까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되는 시장이 와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러니까 정치가. 네. 정치와 정부가 아무것도 못하면 잘 될 것 같다. 이게 미국의 해석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민주당이 돈을 푼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게 인플레이션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민생고를 만든 거가 있기 때문에 바이든의 지지율은 아시다시피 지금 엄청 올라간 게 42%예요. 그러니까 지지하지 않는다고 54%가 넘어가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트럼프 다시 이제 선언할 거죠. 이제 뭐 그런 식이다 보니까 굉장히 불만도 많고 이런 상황이니까 민주당의 정책이 앞으로 안 진행된다는 건 굉장히 시장이 환영하는 거죠. 예를 들면 돈 쓰는 일들. 지금 큰 거는 학자금 관련된 보조금 그 부분이 이제 만약에 이렇게 해서 상하원 다 뺏기든 하원을 뺏기고 나면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장의 인플레이션 압력은 떨어지겠죠. 그럼 민주당이 돈을 쓰는 거에 있어서는 못하게 될 테니까. 그 다음에 공화당이 또 다 석권을 하고 대통령도 공화당이면 뭐가 문제냐면 규제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시장에는 우호적이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이 둘이 부딪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에 대해서 증시가 엄청 환영하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한국은 지금 뭐 다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이 이 상황에서도 계속 매수해서 이게 뭐냐, 이거 새로운 증시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들을 갖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뒤에 이제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그것들은 외부적인 이유들이고, 뭐 예를 들면 중국이 이제 재개되지 않겠느냐, 중국의 어떤 그런 부양책이 모든 게 이제 정치적으로 끝났으니까라고 하는 것들도 다 그런 건데, 이런 모든 것들의 배경 안에 지금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의한 긴축, 요게 뭔가 방향 전환이 일어난 게 아닌가 보이지 않지만 이런 것들을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사실 오르락내리락이지만 아래쪽이 아니에요. 희한하게. 미국 증시만 얘기하면 며칠 전에 고용지표가 엄청 실망했었거든요. 근데 그날 오른 걸로 끝났어요. 뭐 그런 식으로 11월 FOMC에서 제롬 파월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뭐 싹 희망이 없거든요. 앞으로 이제 제롬 파월이 세 가지를 말했죠. 금리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물어봐야 되는데, 첫 번째 얼마나 높이까지 올릴 거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얼마나 빨리 올릴 거냐, 그 다음에 얼마나 이걸 유지할 거냐. 그런데 제롬 파월이 뭐라고 하냐면 얼마나 이거를 빠른 속도로 올리느냐, 이 부분은 크게 의미 없다. 그게 이제 이게 속도 조절론에 대해서 딱 말을 한 거잖아요. 속도 조절론을, 속도 조절을 하더라도 의미 없다. 왜? 나는 더 높이까지 올릴 거다. 그리고 더 오래 유지할 거다. 이 끝난 거죠. 게임을 그냥 확 눌러버렸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완전히 낭만 국면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이유는 이 속도 조절론에 대해서 제롬 파월은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상태죠. 왜냐하면 제롬 파월은 작년도에는 트랜지토리하다 그래가지고 작년부터 금리 올렸으면, 아니면 올해만 봐도 볼까요? 올해 1월부터 올렸잖아요. 그럼 50pp씩 계속 올렸으면 지금 같은 4%예요. 근데 3월부터 올리고 75씩 4번 막 올려서 시장을 그냥 가라앉혀 버렸잖아요. 경기를 힘들게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안 하고 올해 초부터 그냥 차근차근 올렸으면 이렇게 충격이 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롬 파월은 계속 사실 이건 못 피할 겁니다. 뭐냐면 너무 뒤늦은 대응에 의해서 경기만 힘들게 만들고 모두를 힘들게 만들었다. 그다음에 판단 착오가 있었잖아요. 트랜지토리아 이런 것들이 일시적이지 않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롬 파월은 그러면 나중에 갔을 때 그것도 틀렸는데 중간에 섣부르게 금리 인상을 멈추거나 속도 조절하는 바람에 60년대 아서 번즈라는 미국의 유명한 연준 의장이 무슨 이름을 듣는지 아시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치에 굴복하고 그다음에 자기 생각의 실수로 인해서 금리를 올리다 말고 내리고 계속 이래서 그 70년대, 80년대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을 만든 장본인이다. 그거를 불식시킨 사람이 볼커다. 그래서 볼커는 스타가 됐지만 아서번즈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3명 중에 1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요. 제롬 파월은 결코 그런 사람이 되기 싫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강경하게 말할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만약에 속도 조절이 일어나서 시장이 흥분을 하는 바람에 증시가 올라가 버리면 지금까지 했던 긴축에 의한 수요 감소시키는 인플레이션 조절이 허사가 돼요. 왜냐하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확 올라가게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까지 결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연준은 증시가 오르길 원치 않는다고 자꾸 말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제롬 파월은 그렇게 강경하게 말할 수밖에 없지만 시장은 뭔가 변화의 조짐을 감지한 듯하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항상 파월이 와서 얘기할 때 폴 볼커를 많이 끌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빙의를 시켜가지고 강하게 좀 얘기하는 그렇죠. 것 같은데 그게 진짜 한 9월까지는 좀 먹혔던 것 같은데 네. 지금 상황으로는 FOMC 당일날은 조금 하락한 것 같은데 네. 그 이후로는 스물스물 계속 좀 이렇게 올라오는 그렇죠.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예, 왠지 너무 희망을 바라는 사람들 모두 그런 증상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후에 몇 가지를 제가 또 말씀드릴 건데 여러 가지 금융시장의 시그널들이 네. 단순하게 우리의 희망회로만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오늘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로 봤을 때 뭐 그게 딱 그 이유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언제 2100 얘기하고요. 네네. 1900 얘기했는데 벌써 2400을 이제 그렇죠. 터치하려고 그렇죠. 거기까지 올라왔더라고요. 네, 벌써 그렇죠. 10% 이상 올라온 그렇죠. 거잖아요. 그것도 그 주된 원인이 외국인 매수인데 지켜주고 이랬는데 이걸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예요. 네. 환율은 이렇게 약세가 예상되거나 지금같이 아직 해결 국면이 아닐 때 외국인이 움직였던 적은 없고요. 그 다음에 뭐 중국이 뭐 예를 들어서 좋아지고 있냐? 바로 어저께 그냥 바로 부인했잖아요. 제로 코로나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당대회 끝났는데 그게 부양체로 나왔냐? 그렇지 않았잖아요. 뭐 여러 가지. 또 미국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뭐 나쁜 얘기로 다 관철됐고 인플레이션 하는 걱정도 다 그대로 있는데 이 상황에서 외국인이 왜 사냐? 이걸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거를 오늘 대표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뭔가 근본적으로 네.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의 희망들이 다 합쳐져서 좋게 네. 보려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것 외에도 보이지 않는 금융시장의 소리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네. 그 소리가 궁금합니다. 한번 짚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대로 한번 네.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속도 조절론이 제롬 펄이 말하는 것처럼 강경한 대응으로 갈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드릴 수 있는 게 그게 뭐냐면 저는 첫 번째 꼽는 게 뭐냐면 금융시장의 균열 조짐입니다.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한국 시장의 신용 리스크 관련된 문제가 크레딧 리스크 문제가 좀 불거진 건 모두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레고랜드를 통해서 PF로 인한 어떤 부동산 관련된 위험들이 사실은 그거는 금융시장의 위험이다 보니까 신용 위험인데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결국 얼마 전에 한국생명이 해외 채권 발행물에 대해서 콜을 행사하지 못함으로 해서 이거는 어느 정도 강도냐면 사실 똑같은 사건은 2009년도에 제가 2008년도에 한번 경험했어요. 그 사이엔 13년 정도 됐나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런 사건은. 근데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게 뭐가 있냐면 이거는 한국생명은 보험회사였지만은 은행도 보험도 금융회사는 달러로 발행하는 채권이 일정량 필요해요. 해외 거래를 해야 되거든요. 해외 거래할 때는 해외 달러 발행 채권이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 한국 회사의 채권인데 한국의 은행인데 한국의 보험사인데 채권이 달러로 발행되면 요걸 저희가 KP물이라 그래요. KP물. 요거는 이제 달러로 발행된 한국전력채권, 달러로 발행된 국민은행 채권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우리은행이 후순위채를 해외에서 달러로 발행을 했는데 하나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우리나라 우리은행 하면 한국에서는 우리은행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근데 해외에 나가면 조금 달라요. 글로벌에서는 워낙 큰 은행들이 많으니까 조금 제가 과학하게 말해볼게요. 우리은행이 좀 듣보잡인 거예요. 글로벌 개념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좀 듣보잡인 회사가 채권을 발행하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자를 많이 줘야 돼요.
그래야 누가 돈을 들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우리은행도 그래서 해외 달러로 발행한 채권을 달러로 발행을 할 때는 금리가 높아요. 은행채지만. 한국에서는 보통 국고채 금리에다가 은행채는 한 50bp 미만 차이가 나는 아주 우량한 채권이에요. 네. 예, 아주 싸게 채권을 발행한다는 거죠. 금리가 낮게. 근데 해외에 나가서는 그렇게 못하니까 뭐 국내에서 막 3%로 발행을 해도 해외에서는 5%, 6%로 발행을 해야 돼요. 그 당시도 그래서 6%대로 발행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나 보험사가 무슨 상황이 되냐면 이 필요해서 달러로 발행하냐고 금리는 높게 했지만 이걸 계속 이자를 3년간 주면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어떻게 하냐면 1년이나 3년이나 5년이나 정해진 때 콜을 행사해서 다 사버립니다. 발행 나갔던 걸 다 사들이면 이자 안 나가도 되잖아요. 내가 사는 게 이자보다 덜 들어. 네. 그래서 1년차, 3년차 이런 식으로 정해진 콜 기간에 그 콜을 행사하는 게 글로벌의 그냥 관례적인 관행적인 일이었어요. 근데 2008년도, 2009년도 초에 우리은행이 달러 발행된 후순위채를 콜을 하지 못한 겁니다. 이번에 흥국생명하고 똑같은 돈이 거죠. 없어서. 그러니까 아니 우리은행 같은 데가 그걸 못 살 정도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 글로벌에서 우리은행 부도난다. 이렇게 돼서 신문에 지금 제가 강의할 때 쓰는 자료에 보면 그 기사가 나와 있는데 26%짜리로 그래요? 예, 6% 발행했는데 26%가 되면 뭐 이거는 그냥 채권값은 그냥 똥값이 된 거죠. 그렇구나. 부도난다 이거죠. 이렇게 됐었어요. 이건 굉장히 큰 파장을 몰고 왔었죠. 예. 근데 지금 흥국생명 사태가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뭐 코코본드이긴 해요. 그러니까 신종자본증권이라서 이건 뭐냐면 은행이나 그러니까 보험사가 발행을 하는데요. 영구채 기간 만기가 없어요. 그리고 나쁜 점은 뭐냐면 일정 부분 신용도가 떨어지면 얘가 주식으로 전환됩니다. 주식은 이자 안 줘도 되잖아요. 네. 근데 뭐가 나빠요? 채권은 기업이 망하기 전까지는 이자가 들어오니까 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자만 받으면. 근데 주식은 이자를 못 받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야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망할 상태로 오래 가는 건 채권 투자자에게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주식으로 전환됐을 때 주가가 못 오르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코코본드라는 신용자본증권 이번에 흥국생명 그 채권이 그건데 그거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대부분 5년 콜이나 3년 콜, 1년 콜들이 달려있는 거. 얘가 그 달려있는 콜에 행사를 못한 거예요. 콜이라는 건 다 사들이는 거거든요. 아까 말한 이자를 줄이기 위해서. 발행을 높게 했으니까. 네. 그래서 다 사들이는 걸 말하는데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상태는 똑같아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부도 얘기가 나온 거라는 거죠. 이번에 이제 지난주 말에 이번에 채안기금에서 그걸 아마 매수했어요. 그래서 이제 껐어요, 불은. 네. 예, 하지만 또 터질 수도 있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다른 투자자들은. 데서 또 있을 그거 그냥 수도 사준 거지. 사줘서 살렸지. 냅뒀으면 부도나는 얼마나 어려서 그랬을까? 이렇게 되니까 그럼 쟤 말고 사주는 쟤는 이제 괜찮아. 하지만 딴 데 비슷한 거 엄청 많죠. 흥국생명 같은 데는 많을 네네, 거 아니에요. 엄청 많죠, 보험사들은. 그러니까 지금 지금 이제 글로벌에서 사실 그 손실의 범위를, 그 부실의 범위를 도대체 가늠할 수 없다는 은행이 있어요. 도이치뱅크. 그러니까 유럽이 어려지면 도이치뱅크가 망하면 얼마 전에 크레딧 스위스 문제 터졌던 거 알죠? 네, 맞아요. 예, 그런 것처럼 도이치뱅크가 어렵다는 얘기는 벌써 10년 된 얘기예요. 걔네가 제일 많이 발행한 게 코코본드예요. 코코본드 값이 떨어졌다 올라갔다 그럽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사건들이 터졌잖아요. 그렇구나. 그 얘기인 즉슨 기본적으로 금융시장에 뭔가 균열이 오고 있다. 크레딧 문제가 그렇죠. 터질 수 있다. 한국이 지금 그런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보면 레고 레고 사태. 그 사태의 그 채무액은 2천억밖에 안 됐어요. 근데 정부가 50조 했었죠. 채양기금까지 합쳐서. 근데 또 이번에는 5대 그 지주 회사가 95조? 지금 벌써 보면 얼마요? 100 몇십 조가 들어갔는데도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저희가 한 5개 정도, 6개 정도 증권사랑 제휴가 돼 있어서 그 증권사가 파는 채권을 저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 목록을 딱 봤는데 신한은행 채권이 한 달 전에 샀던 금리보다 1년 정도 남았는데 거의 6%에 육박해요. 5점 몇 %예요. 이건 살 사람이 없다는 세전이죠. 한 달 전보다 1%가 더 높게 나왔어. 그런데도 안 사는 거고. 사긴 사죠, 개인들은. 신한은행은 망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1년 남은 거 사는데 제 말은 이거는 시중에서는 신한은행 채권값이 떨어졌다는 얘기거든. 그렇죠. 채권값은 왜 떨어져요? 신용도가 떨어질 때 떨어지지. 부도위험까지는 우리가 뭐 신한은행 논할 건 아니지만 채권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거죠. 네, 흔들리고 있다. 와, 네. 그렇구나. 그런 상황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확인되고 있는데 이게 저한테 물어보시면 그래서 한국이 망하나요? 예, 그건 아닌데요. 사실 지금 한
제가 봤던 금융위기 이후에 CDS가 제일 높게 올라가 있어요. CDS는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죠. 네. 국가별 부도 위험 확률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안전한 나라예요. 왜냐하면 그 외환 보유고 달러를 갖고 있는 외환 보유고가 전 세계 9위예요. 네. 대단한 거예요, 이거. 이제 그런 나라라 웬만큼 뭐 옛날 뭐 미사일 쏘고 뭐 북한이 뭐 이러고 그래도 CDS 안 움직였었거든요. 지금 CDS가 이렇게 올라가요. 아, 그래요. 부도 위기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건. 하지만 제가 말하는 건 이건 끌 겁니다. 정부가. 근데 안타까운 건 조금 일찍 그 다음에 조금 더 실용적으로 막았으면 돈 빨리 좀 적게 들이고 막았을 텐데 지금도 아직 돈이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아직도 진정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이게 되게 작은 그 금인 것 같은데 네네네. 그게 초래하는 현실은 그렇죠. 정말 그 액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네요. 지금 한국 얘기만 드리면 지난주에 제가 발행된 채권 실적들을 다 보니까 공사 채권이 3개가 다 불발. 한국전력도 사실은 1조 몇천억 돌아왔는데 들어온 돈은 3천억. 그러니까 나머지 1조 5천억이 돌아왔으면 3천억만 발행되면 1조 2천억을 지 돈으로 갚아야 돼요. 지금 많은 회사들이 자기 돈으로 만기가 돌아와서 원래 이게 채권을 발행하는 이유는 새로도 발행을 하지만 돌아오는 채권의 만기에 맞춰서 롤오버라고 하는 발행을 하는 건데 만약에 인기가 떨어지면 내 돈으로 갚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공사조차도 자기 돈으로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뭘 가져오느냐? 그래서 망하냐? 아니요. 그렇진 않죠. 이제 우리 자금들이 들어가서 채한기금이나 이런 게 들어가서 갚아주고 다 하겠죠. 하지만 그러니까 발행에 도움을 주겠죠. 한전채도 사주고 한 것처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뭐 대부분의 그 회사들이 조달을 하는 데 있어서 천문학적인 돈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거. 그럼 우리도 장사를 해보면 은행에서 20%짜리로 빌려와가지고 내가 장사를 하면 몇 프로를 남겨야 돼요. 회사 그죠? 영업이익이 떨어지겠네요. 그렇죠. 지금 한국이 그런 대가를 치르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간단한 것 같아도 그 다음에 연쇄부도라는 게 뭐냐면 PF를 진행하는 몇 개의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PF는 어떤 구조이냐면은 PF를 계획해가지고 기획하는 회사를 시행사라고 하는데 시행사는 아주 조그만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를 믿고 PF는 참고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뭔가 어떤 아파트를 어디 땅을 사가지고 아파트를 줘서 이거를 분양하는 이런 계획 같은 거를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걸 하려면 땅을 사야 되고 준공하고 올리고 뭐 하려면 돈을 일단 빌려야 되니까 이게 파이낸싱이 거기에 개입돼서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위한 파이낸싱에 사용되는 상품을 PF 상품이라고 하고 레고랜드는 그 중에서 ABCP ABCP는 뭐냐면 앞에 AB는 에셋백이라 그래서 자산을 담보로 잡은 거예요. 자산을 담보로 잡아서 CP 뒤에 CP는 그러니까 3개월짜리. 그러니까 얘는 만기가 3개월마다 돌아와요. 계속 차환 발행해야 되는 거였는데 3개월 전에는 보증을 해주던 강원도가 3개월 이제 할 때 안 해줬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요런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전국에 엄청 많아요. 저도 만약에 채권을 사야 돼 짧은 거 사야 되면 예전에 전단체라 그러고 살 때는 서울시가 보증한 것만 제가 샀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나자빠지면은 서울시가 보증한 거니까 그걸 믿고 제가 했었거든. 근데 이거 똑같아요. 강원도가 보증해서 다 했는데 보증을 끊어버리면 다른 그만한 보증이 또 들어오든지. 그죠? 그래야지 차원 발행이 되게 3개월짜리가 이게 중지된 거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PF들이 다 의심을 받고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PF는 구조상 원래 그 원리상 보증에 의해서 운영되는 상품이에요. 아까 시행사는 조그만 회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보증은 어떤 것들이 있냐? 이런 거죠. 건설사가 준공을 보증하는 각서를 쓰는 거예요. 만약에 시행사가 나가 떨어져도 내가 이거 준공 끝낼게. 요거를 현대건설이 하고 요거를 대우건설이 하면 우리가 믿을 수 있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아파트 부도 많이 났어요. 그거 다 시공사가 다 책임 준공한 거거든요. 그때 그게 돌아간 게 PF들이에요.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요 PF 상품을 팔 때 증권사를 통해서 팔다 보니까 증권사가 보증을 서요. 내가 문제가 생기면 다 사줄게.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레고랜드 PF가 딱 뻑이 나면 얘에 대한 시공사, 얘에 대한 증권회사가 싹 다 이제 얘네가 탁 바로 걸리는 거죠. 보증 썼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바로 직후에 뭐가 나왔냐면 건설사 부도, 증권사 부도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얘기가 나온 이유가. 왜냐하면 요거 하나만 딱 멈추지 않고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어디가 좀 문제가 됐어 그러면 나는 뭘 갖고 있지? 저것도 또 위험한데? 저것도 위험한데? 그러면 계속 어떻게 되냐면 다음 발행이 다 안 되는 거예요. PF물들이. 그러면 걔네들 보증 쓰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어느 증권사는 지금 안 되는 PF들 다 갖고 있어. 부도가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 한 번에 막혔으니까. 그 금액을 다 더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 천억이면 막을 수 있는 게 예. 몇 조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의심이 계속 확산되고 있으니까. 아,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껐어야 되는데, 네. 근데 이거는 어떤 문제냐면 지금 정부의 문제만을 딱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닌 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런 신용 사건이 발생하기가 너무 좋은 때인데 왜냐하면